오늘날 시대에서요, 가장 경제적인 파워 집단이 어디냐면 금융계입니다. 금융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요, 불평등은 절대 해소 안 됩니다. 그런데 금융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엄청난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행 국채 직접 인수를는요, 한국은행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75조.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한국은행법 쉽게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75조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이에요. 왜 이거를 기재부 공직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못 쓰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득권층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손실보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주문하셨고, 그러면 논란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죠. 추경 편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추가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추가로 확보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태동할 때부터 중앙은행은 국채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돼 있어요.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대표연설에서 뭘 했습니까? 재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예? 정세균 총리가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한 것도, 예? 왜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장관이 재정을 자기 개인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거죠. 국민이 그러니까 낸 세금을 가지고 간 거니까 국민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도요, 국민의 세금의 바탕을 둔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정부가 발행하는데 거기에 개입할 여지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찍어놓은 돈도 정부의 재정이 국민의 것이라는 건 다들 이해를 하세요. 쉽게.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도 국민이 내는 세금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 이건 생각을 못하셨죠?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도 국민에게 그러니까는 국민이 그러니까 이것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에서 엄청 돈 찍어내고 그러는데도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그 돈을 체감을 못하죠. 자기한테 별로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자, 이 관료라든가 많은 이 금융계를 대변하는 소위 이 사이비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이, 너무 빚이 많으면은 상환 못해가지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심지어 외환위기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피잖아요, 주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부 채무가 증가하면. 그럼 이런 논리는 왜 가고 있는 거냐?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못하게, 억제하게 하려고요. 지금 뭐냐? 재정을 충분하게 못 쓰게 하려고 만든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정부의 채무 비중 증가하고 국가 신용등급 간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뒤에서 이건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한국의 외환위기, 97년도에 외환위기, 97년 말에 외환위기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는 파란 선이 뭐냐면요,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파란 선이요. 이 누런 선이 뭐냐? 이게 국가 채무 비중입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 정부 채무 비중이 GDP 대비 10%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터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외환위기 딱 터지고 나서 6등급이 하락됩니다. 신용등급이요. 6단계가 추락한 거예요. 10% 수준에서도.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중은
4.5배나 증가했습니다. 45%까지 왔으니까요. 10%에서. 근데 반대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7단계나 상승했어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 왜 신용등급이 이렇게 더 올라가지냐고요. 예? 정부 채무하고 국가신용등급은 거의 관계가 없거나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거 제발 여러분들 여기서 이 미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건 싱가포르의 경우입니다. 싱가포르 95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채무가요 거의 2배가 증가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싱가포르의 국가신용등급은요 제일 좋습니다. AAA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 채무가 한 60%돼 있다가 지금 130% 이렇게 증가하면은 조중동에서는요, 예? 국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면 난리 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싱가포르 하도 변화가 없잖아요. 국가신용등급이요. 지난 25년 동안에 이렇게 정부 채무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요. 예? 이 싱가포르는 뭡니까? 기초통화국가도 아니에요. 자, 이번엔 독일 봐보세요. 독일이요. 독일도 지난 25년 동안에 정부 채무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 그러는데 항상 AAA예요. 국가신용등급하고 정부 채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독일을 보나 싱가포르를 보나 한국을 보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런 예는 그냥 숱하게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정부 채무 비중하고 국가신용등급하고요. 자, 왜 그러냐? 이 논리를 왜 만들어놨느냐? 정부 돈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쇄 채우려고요. 정부의 파산 가능성은요. 정부의 파산 가능성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그 빚을 상환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환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정부 채무 비중이 높다고 상환 능력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말하면 좀 약간 여러분들 고개가 갸우뚱하죠. 빚이 많으면은 상환 능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채무 제가 특별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독일이 국가 채무가 증가해도 신용등급이 하나 변화 없었던 이유가 오히려 개선되거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그렇습니다. 경상수지는 뭐예요? 한 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입니다. 이게 다 흑자라 이거예요. 싱가포르, 독일 다 그렇죠? 경상수지가 흑자면은요 국가신용등급 안 떨어져요.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를 안 하게 하려는 이유는 정부 족쇄를 채우려고 합니다. 정부 발에다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족쇄를 채우게 되면은 정부가 돈을 못 쓰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장을 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그러니까 떠맡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면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높은 금리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은 어떤 세계예요? 누가 더 돈이 많으냐에 따라서 돈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힘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예?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시장인 겁니다. 정부가 그나마 그걸 개입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걸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돈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이션 생기고 인플레이션은 바로 뭐냐? 화폐가치 하락이다 이거예요. 근데 인플레 우려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돈이 얼마나 도느냐를 보여주는 게 화폐 유통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이 5만원짜리 한 장이 1년에 손을 몇 번을 그러니까는 손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과거에는 80대는 이게 3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0.6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이때가 지금 돈을 엄청 공급했단 말이에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에 공급해도 그게 다 어디로 가냐? 부유층한테만. 부유층의 손에서만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 돈이 안 도니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아무리 찍어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죠.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각해야 돼. 아까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국민의 조세권, 세금 내는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다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는 것도 국민들, 재정이 그러니까 국민 것이듯이, 국민이 주인인 것이듯이,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것도 국민들 것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100조를 찍어냈어. 그 100조를 5천만 국민한테, 5,200만 국민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공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은행이 한 100조 찍으면은 그 100조가 돌고 돌면서 전체 그러니까는 한 1,400조 정도 만든다 이거예요. 1,400조, 한 14배 정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국민 개개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조를 가지고 만약에 5천만이 나눠가진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요? 5천만이가 한 100조를 가지고 한다면 한 200만 원 꼴 되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럼 200만 원뿐이 안 가는데 이게 시중에 한 1,400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얼마요? 한 2,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통화승수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의 수십 배만큼이 그러니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거 외환위기 전에는 한 31배였었는데 14배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4배도 평균값이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는 아예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한 푼도 그러니까는 혜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요. 네? 이건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도 안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찍은 돈을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가졌으면 좋겠어. 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끔 튀어나오는 헬리콥터머니예요. 돈을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갖다 뿌린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제학을 공부하던 뭘 배우든 간에요. 다 기본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예요. 2003년 노무현 정부 첫 해에 시중에 있는 돈 중에 59%는 가계로 갔었습니다. 23%가 기업에 갔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7년 후인 지난해 같은 경우 가계한테 50%뿐이 안 옵니다. 한 거의 10%포인트가 줄어들었죠. 기업한테는 한 6%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요. 6%포인트 증가했어요. 나머지 어디 갔냐? 금융회사들. 네? 이렇게 간 겁니다. 거기다가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과거에는 증가한 것 중에 한 절반은 그래도 가계한테 갔었는데 이제 그게 한 40%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즉 가계보다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들로 돈이 간다는 얘기고요. 또 가계들 중에서도 상위층한테 한 5배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하위층보다. 하위 30%보다 상위 30% 가요. 돈이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에 대해서는 모두 국민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채 직접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저건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구나 그런 걸 알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다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요. 정부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왜?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외국인들의 보유 양이 증가하죠.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뭐냐면은 추가로 그러니까는 국채를 발행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싫은 거예요. 근데 아까 85조 어떻게 계산 나왔느냐? 85조를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그거를 직접 인수했을 때 85조가 정부 손에 들어왔어요. 그걸 국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게 돈이 돌게 앉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수 있는 범위예요. 그게요. 그냥 주먹구구시 나온 거 아닙니다. 예? 인플레이션 하도 걱정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게 더 좋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은 인플레이션 좀 제발 좀 일어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인플레이션 절대 안 일어납니다. 돈 아무리 찍어내도 미국, 일본, 유럽은요.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왜? 돈을 찍어내봤자 안 돌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각해야 돼요. 재정이 국민의 것이, 재정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한국은행 주인도 국민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 찍어낸 걸 누가 갖느냐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558조입니다. 추경 빼고 그냥 본 예산만요. 558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1년 총 파는 매출액이 한 267조 정도 됩니다. 이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 한 36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1년 매출보다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의 세력. 이 돈을 누가 갖느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 겁니다. 한국은행 법에도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뭐가 문제인 거냐고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인 거예요. 네? 기득권층들. 일반 보통 국민들은 죽지 않을 만큼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양반들이 그랬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식량을 줘요. 음식을 준다고. 예? 똑같은 겁니다. 변화 없어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을 누가 갖느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 누가 갖느냐? 이 문제입니다.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효율성은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인 거고요. 한국은행의 주인도 국민이다.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기준을 뭘로 기준을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인 거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국민 때문에 중앙한국은행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구조를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왜들 이렇게 막 싫어하느냐? 법적으로 다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소수만이 누렸던 그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김종인 씨가 아주 천기누설한 거예요. 국민이 돈의 맛을 알면, 돈의 맛을, 이런 표현을 했죠. 돈의 맛을 안다. 알게 된다. 국민이 돈의 맛을 알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죠. 예? 위험한 일이다 이거예요. 국민들을 그동안 눈 가리고 있던 것이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이거 기본소득 같은데 기본소득 할 만도 하네? 좋은 게 많네? 예? 이걸 가지고 일부 정치인은 알래스카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은요.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이 하는 거 일본이 하는 걸 쫓아서만 할 거예요? 한 것만요? 미국과 일본이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미국 돈 엄청 양적완화 해가지고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부유층한테만 갔어. 소위 말해서 그거를 있잖아요. 시티은행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대한 투자은행들에서 그러니까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앙은행에서 대규모로 돈을 찍어놨는데 그게 일반 국민한테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주식시장 이쪽으로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투자은행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조차도요. 실패한 거죠. 예?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쫓아가서 작년에 K방역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 여러분들 소멸성 지역 앞에 줄 때 외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창조적인 경제정책을 했어요. 예? 경제정책도 창조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개인한테만 창조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정책도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하고 세상이 너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이거 과거에 경험해봤던 거예요? 코로나 재난이요? 아니잖아요. 예? 과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데 정책도 계속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한 게 유례가 없었다. 유례 없죠, 당연히요. 왜 유례가 없습니까? 예? 소수만이 늘었으니까는 그동안에는요. 예? 소수만이 늘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을 아까 잡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외환위기 방지책이자 민생안정의 해법이다. 한은국제 직접 인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외환위기 방지책이에요?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둘째 뭐예요? 가게한테 직접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돈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걸 가게한테 직접 투입할 수 있잖아요. 예? 가게한테 직접 투입할 수 있잖아요. 민생이 안정돼야지만이 재정도 안정됩니다. 가게가 붕괴되면요.
재정도 붕괴돼 버려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국채 직접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법률에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돼. 법이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법에 명시까지 돼 있어. 왜 명시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은행의 태동의 그게 태동의 이유에 태동의 배경이에요. 중앙은행이 태동의 배경이라고. 예?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동안 그랬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천기누설적인 걸 제가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 근데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띄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양극화 해소 안 됩니다. 금융 수술 안 하면요. 한국은행 수술 안 하면은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진짜예요. 금융과 한국은행 민주화 안 하면요. 예? 예. 결국 돈이 나오는 출발점이 어딥니까? 중앙은행이에요. 예? 중앙은행이라고요. 그 돈을 거기서 엄청나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엄청 찍어내도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체감을 하냐고요. 예? 체감을 안 하면은 그게 무슨 통화정책이에요. 예? 소수만 누리는 게 그게 무슨 저기 민주주의 사회예요. 중앙은행은 국민들을 담보로 해서 존재하는 무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중앙은행은. 무영리라는 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데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한국은행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치지 아세요? 경제학 교과서는 이건 뭐냐면 기득권층들의 논리예요. 예? 기득권층의 논리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깨어나기 싫으면 안 깨어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과거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인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죠. 예? 이거 싫은 거예요. 저 기득권층은 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몫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던 게 여러분 판사들이 왜 저렇게 반발합니까? 예? 자기들 그동안 그러니까는 예? 자기들의 그 특권이 무너지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 권한을 가지고 사유화시켰던 그 특권을 그래서 예? 검사들 왜 이렇게 반발합니까? 예? 왜 반발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의 기득권 그동안에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가 이 권리를 누렸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럼 금융이나 재정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금융계는요, 기재부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금융이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뿌리. 재정과 금융이 불평등의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를 그러니까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에는요, 우리 양극화 불평등 경제민주화는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해결은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은 뭐 그냥 기존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세상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서 떠나고 싶다는 이런 말은 안 나오고요. 해야 될 게 아니고 그게 기성세대의 책임인 겁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사는 게 내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어른으로서 예? 또 선생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음력설 연휴라서 쉬고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가족들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고향을 못 가신 분들은요. 좋은 시간을 가지시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스튜디오를 옮겨야 됩니다. 스튜디오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 스튜디오를 좀 이제 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일정의 변경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또 잠깐 좀 불규칙한 좀 운영이 단기적으로 생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오늘 뒤에 강의 못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국채 직접 인수가 갖는 의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